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증문즉설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뇌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드러내고 그걸 갖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할 때는 뭐 죽을 것 같이 큰 일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별일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움이 있다가 괴로움이 없어지는 이런 대화를 법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법문이 아니고 괴로움을 얘기하다가 괴로움이 없어지면 그런 대화를 뭐라고 한다? 법문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담마톡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번뇌, 괴로움을 소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볼 때는 개인 상담 같이 보이지만 이건 개인 상담이 아니고 법문을 하는 거다. 그 법문의 소재가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의 고뇌는 부모님이 사주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스펙으로 반대를 했고요. 사주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더니 더 심해지셔갖고 제가 견디다 못해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지나서 이제 잘 만나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더 사주를 이유로 더 맹렬히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날을 잡았습니다. 날을 잡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남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가 그렇게 믿을만한 건지, 그리고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득하지 않는다면 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습니까? 얻어먹을 게 좀 있구나. 부모님의 승인을 받으면 부모님께서 뭐 좀 결혼 기념으로 뭐 재산을 좀 줄 게 있다. 이러면 몇 년 일해가 버는 게 많겠느냐, 부모님을 잘 설득해가 버는 게 더 낫겠느냐, 이렇게 머리를 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뭐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좋으면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부모님이 승인하면 좋지만 승인 안 해도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다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승낙 없이.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도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승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자신의 어떤 삶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근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는 자기의 삶을 자기 혼자서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가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밑에 사람이 내가 승려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살 아래 사람이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해도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꼭 부모는 아닙니다.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가 20살이 훨씬 넘고 30살도 넘었기 때문에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찬성하면 다행이고 찬성 안 해도 상관없다. 다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어떤 게 더 나한테 이로운가, 이거는 자기들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주는 뭐든지 믿으면 약간의 근거가 있고 안 믿으면 근거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안 믿으면 되고 하기 싫으면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주 핑계로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사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옛날에는 결혼을 한 번 했잖아요. 2번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같이 사귀어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나쁘다고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떤 걱정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주를 맞춰보고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얼굴을 보고 또 몇 년 사귀어 보고 같이 살아도 보고 그러는데 사주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성낙을 받으면 떡고물이 좀 있다 이러면 조금 기다려가면서 설득해서 하는 게 이익이고, 그러나 부모가 정반대해서 떡고물을 기대할 수가 없겠다 이러면 그냥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또 위해를 가하겠다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어려우면 자동차 탈 때 어때요?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 그럼 사고 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탄다 이러면 자동차를 안 타야죠. 비행기도 안 타고. 그러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확률은 있지만은 0. 몇 %다. 그러면 우리는 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해칠 확률이 어느 정도겠느냐? 내가 볼 때는 매우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정도 조언을 말씀을 드렸고 자기 얘기도 해봐요. 저는 다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스님의 주례사를 읽었는데 네. 좀 100일 기도를 하면은 좀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100일 기도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물을 때는 자기가 확고하게 결혼을 할 입장을 정했으면 나한테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묻겠죠. 안 하는 걸로 딱 결정을 해도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묻겠죠. 묻는다는 건 어때요? 할까? 말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럴 때 나한테 묻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아직 결심이 안 섰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걱정을 놓고 100일 기도를 하면 저절로 결정이 돼요. 저절로. 어떻게? 남자가 딴 데를 가버리든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너무 거의 죽겠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든지,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고 결심이 서든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 발 떨어져서 기다리면 이게 저절로 결정이 나버린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신이 점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운명이 결정을 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망설여질 때는 약간 떨어져서 그 과제로부터 떨어져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교통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결심을 서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약간 망설여지만 그러면 결혼 문제를 놔놓고 저희가 기도를 해보면 자기의 마음의 우려,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무의식에 있던 우려들이 저절로 정리가 돼서 결정이 나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저 인연을 따라 인연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저절로 결정이 될 거예요. 저 아직 70일이 남아서 100일은 못 채울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좀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하고 연인을 끊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힘으로 살아도 괜찮고 그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랑 인연을 끊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카카오 택시도 잘 할 줄 모르시고 쿠팡도 잘 못 쓰시고 약간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착한 딸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는 연을 끊자고 독하게 나오는데 나는 카카오 택시 못 탈까 봐 걱정을 하니까 좋게 말하면 착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 사람을 카카오 택시 타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엄마가 증문직설 완전 많이 보는데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희 엄마가 카카오 택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재산을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좀 미리 제가 좀 모으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나? 저희 엄마가 좀 돌려주는 거는 자유지만은 내 손에 있는 건 뭐 때문에 주노? 예. 저희 엄마가 이 증명지서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한 회사를 대기업을 한 20년 이상 쭉 다니고 있고요. 어쩌면 아마도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마 좀 제한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연차라든가 나이를 볼 때 제가 이제 50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왔을 때 이제 뭐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그 순리대로 인연대로 그냥 저는 회사와 연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은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럼 제가 다음 인생 어떻게 살까를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인생은 좀 돈을 쫓기보다는 제가 좀 하고 싶거나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 심리 상담이라는 그런 거를 제가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에 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좀 대학원을 들어가고 거기 석사를 받고 논문을 쓰고 또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제가 좀 투자를 열심히 해야지 뭐 물론 100% 되는 건 없지만 최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2년 반씩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그 마음이 간절한지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자문하는데 결론이 잘 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좀 스님의 고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반이라는 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네, 그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많이 1년이다 그러면 바로 저는 고민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50대 들어가는 나이고 2년 반이면 거의 50대 중반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뭐 그게 있어서 좀 그게 계속 좀 고민이고 좀 바로 결정을 잘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기가 사람의 몸 아픈 거를 좀 치유를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의사 자격을 따야 되겠다. 이러니까 6년이다. 그 1년 만에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욕심이잖아요. 네, 욕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심리 상담을 하겠다면서 그걸 1년 만에 따겠다. 그 욕심 아닐까? 욕심이고 사실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다면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내 혼자 하는 일이면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 망치면 내가 손해보면 되잖아. 근데 의사 같으면 남의 몸을 만지기 때문에 병을 잘못 다루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남의 심리를 상담하면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뭐 어떻게 해도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따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사람을 다뤄야지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간이 길다 하면 자기가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또 자격증을 못 따면 또 1년 더 연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네, 스님 말씀 듣고 마음이 잘 결정돼서 감사하고요.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언제 스님 법문 듣다가 그 어떤 봉사 부분에 심리 상담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전 하신 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가 몰라서 혹시 좀 그 만일에 필요한 봉사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방면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조금 더 그 일을 하는데 더 원을 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래 보면 정신과, 신경정신과, 정신 문제를 다루는 의사나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좀 알고 파악하고 다루는 이런 심리 상담사가 사회적 수요가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는 사람의 비율이 할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연도별 통계에 의하면 벌써 젊은이들은 20%를 초과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커진다. 그리고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저는 적어도 20살 넘어서 자살하거나 이런데 이제 10대로 내려오고 이게 이제 10대 밑으로까지 지금 위험이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이게 첫째고. 근데 요즘은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도 회사 다니거나 부부간의 갈등이거나 삶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의 심리적 불안을 이제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신경 예민 증상하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교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애가 태어나서 3살까지 주로 자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다 하는 또는 야 저 사람은 어떤 천성이 저래 하는 그 우리가 자아로 인식되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지거나 전생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3살까지의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성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심하거나 엄마가 불안이 심하면 심리 자체가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 자체가. 이 자아 자체가 불안성적으로 형성되면 어떠냐 하면 바깥 환경이 나쁘지 않는데도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나 보면 별일 없는데도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안증이 많은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이 3살 때까지 이 자아 형성기에 억압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불안한 환경에 놓이면 안 돼요.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이때 대부분 아이가 어리니까 모르겠지 해가지고 애 낳아놓고 싸우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애를 팽개치고 이래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 놓인지를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살부터 이제 어린이집 가고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애들 보는 앞에서는 물도 한 그릇 못 마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든지 따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흉내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모가 약간 모범적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별로 모범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든 어떤 이런 도덕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지금 많이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모단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불안 증상이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근본 대책은 태교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그리고 어린이 교육 이런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정책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떤 아기를 가진 산모들을 위한 어떤 수련 또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충분히 3년 동안 유급휴가 직장을 그만둬도 월급도 나오고 직장도 보장되고 만약에 돈이 나라에서 부족하다면 1년간은 유급휴가 주고 2년간은 무급휴가를 줘야 된다. 무급휴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경력 단절을 막는다. 즉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아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뭐 생모가 키운다고 꼭 더 좋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더 아이를 잘 돌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안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이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또 소위 엄마 아빠들에 대한 소위 교육이나 수련이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자, 만약 이게 못 될 때, 이럴 형편이 못 될 때 두 번째 사회 정책이 뭐냐? 이 상담 심리사, 심리 상담사를 마을마다 즉 면사무소마다 간호사 배치하듯이 배치하고 학교마다 영양사 배치하듯이 배치를 해서 아이들의 그러한 심리 불안을 조기에 발견해내야 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떠냐?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묻지마 이런 폭행, 살인 이런 사건이 계속 확대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거를 막으려면 이제 심리 상담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유급의 일자리든 무급의 자원봉사든 이런 것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자기가 심리 불안하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몇 번 전화하면 된다. 119 전화하듯이 자기가 위급할 때 전화하듯이 전화하면 거기서 언제든지 자기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만약에 있다면 자살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행복학교를 지금 열고 있는데 그러나 행복학교는 이렇게 7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급할 때는 개인 상담도 매우 필요해요. 그럼 정토회 같은 데서 이런 개인 상담을 언제든지 누가 원하면 개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토회가 가지면 매우 필요하지만 그만한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현재 어렵다. 그걸 시행하려 해도. 그래서 이제 차선책이 뭐냐. 한 7명씩 이제 이렇게 해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그런 인연이 된 사람은 이제 법사님께 연락하면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분밖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정토 안에서는 자격증은 없었대요. 실제로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공적으로 상담을 한다 하면 상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상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상담 자격증이 필요 없을 만큼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대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스님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뭐 어떤 의사나 어떤 교수 심리 상담소보다 낫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 가서 강의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왜? 자격증이 있나 없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균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기능을 자격을 가지면 좋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첫째 이제 회사에서 너 나가라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지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권고사직 나가면 좋겠다 하면 안 나가면 돼요. 그건 권고, 네가 원하면 나가라 이게 권고사직 아닙니까? 그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으면 돼요. 강제사직을 시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고자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 때 그만둬도 되고 강제사직을 시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 환경이나 사회 경기의 이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사직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 25년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럼 부인하고 얘기해가 조금 전략에서 살고 한 3년간 천일기도 하듯이 좀 휴식을 하며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닌다. 뭐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한다, 박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자격증을 딴 뒤에 뭐 이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곧 바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사람의 수요가 늘 거니까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하면 되고 없으면 정토회 같은 데서 그런 봉사단체를 꾸려가지고 제가 중심이 되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토에서 허락해 주시면 정토회 119를 마련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여러모로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2년 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신상가 돼서 잘 봉사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0 중반입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인정도 많이 받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통제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회사들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면서 적성을 찾지 못하다가 작은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시간 대비해서 유튜브 수익은 너무 불안정하고 유튜브 구독자 눈치도 많이 보이고 댓글들 이런 것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튜브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영상을 보고 법륜 스님의 영상을 찾아보거나 낮잠을 자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제 삶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제 인생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제가 모자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산다, 만족해야 한다, 나는 과대망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이 들면서 대학원을 갈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스님의 구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아니요, 심리 상담은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은 심리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검진을 첫째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심리 불안증이 있는데 그거를 각오와 결심으로 문제를 풀려면 너무 힘든다. 나중에 부작용이 된다. 우리가 감기 들렸을 때 병원에 가도 일주일이고 안 가도 일주일 만에 낫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일주일 걸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일주일은 좀 많이 아프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고 약을 먹으면 그래도 일주일 걸리는데 좀 덜 아프고 일주일 보내는 게 있어요. 같이 일주일을 보내는데 많이 아프고 보내느냐 적게 아프고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어떤 위험을 방지해 주느냐. 이 감기가 한 1% 정도, 1, 2% 정도는 폐렴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텨서 감기를 나으면 대부분은 다 그냥 나아요.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근데 감기가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즉 진료를 받고 주사라도 맞고 약을 먹으면 뭐 가는 걸 막아준다. 폐렴으로 갈 위험을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느냐? 안 가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비교적 고생도 덜하고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자기가 심리 불안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시험에 떨어졌다, 연애하다 실패했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감기 들려서 일주일 만에 낫는 것처럼.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눈물이 범벅이 되고 막 못 견딜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때요? 막 잊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 치유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심리적 불안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따라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헤어졌다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열렬하든지 또는 뭐 헤어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헤어진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보는 원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심리 불안의 근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심리 불안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 하면 이런 헤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상태는 심리 불안이 심한 상태다. 뭐 거기 안 가고 버텨도 되지만은 그러면 이게 자꾸 악화된다. 그래서 첫째 병원에 가서 그 상담 심리 그거는 주로 심리적인 문제만 다루는 거고 이 심리 불안은 두 가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신체적인 다시 말해 호르몬 분비라든지 어떤 물질의 분비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의 부조화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불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까무러쳤는데 이 심리 치료 갖고 될까? 안 되겠지. 바로 뭘 줘야 된다? 사탕이라도 입에 하나 물려야 되잖아. 그치? 이건 물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이런 그 순수한 작용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물질적인 어떤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 물질적인 작용 때문에 일어날 때는 그것을 중화시키거나 그것을 보충해주는 물질을 투여하면 이게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심리 불안은 안정제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경정신과에 가서
검진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뭐 범수임하고 상담하는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가지고 막 신경질이 너무 난다. 이런 거는 범수임하고 상담하는 게 낫지. 그거는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돼. 근데 자기의 지금 심리불안 상태는 이거는 약간의 병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뭐 유튜브가 댓글이 나쁘게 나더라도 지금처럼 덜 자극을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약을 먹는다고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강도가 좀 약해진다. 그럼 강도가 약해지면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다가 울고 막 감정이 솟는 거는 자기가 자기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치료가 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눈물이 나지만은 내가 약간 마음을 다잡으면 통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울컥하면 통제가 안 된다 하면 벌써 심리불안이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병이다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은 그것만을 밥 먹고 전문으로 했잖아, 그지? 이 집에 가서 보고 약간 좀 나하고 체질이 안 맞으면 한 번쯤 옮겨보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뭐 병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 병원도 뭐 저 병원 갔다 이러면 그거는 병원 심리 불안이 너무 강해가 의사도 못 믿는 불안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계 정도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딱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병원이라도 약을 먹으면 너무 졸린다 하면 일주일 만에 의사한테 가서 다시 증상을 얘기해서 약을 조금 줄인다. 먹었는데 심리 불안이 똑같다. 그러면 약을 조금 늘린다. 또 약의 종류가 여러 종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다른 약을 바꿨더니 괜찮다. 이렇게 한 3번, 4번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빨을 이거 맞출 때도 한 번만에 딱 되나 맞춰야 되나. 맞춰야 돼. 껴보고 또 가서 갈아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불편하면 또 하고 이렇게 돼.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다. 그래서 특히 정신과 약은 한 3-4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심리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치유를 하면 지금 자기가 질문한 이런 것들의 절반은 없어져 버려. 직장이 없다고 다 불안하면 어떡하겠어. 직장이 있는 것보다 직장이 없는 건 불안하지만 직장이 없어서 불안이 심하다 그러면 심리적 불안이 자기한테 있다. 이런 얘기. 시험에 떨어져서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러면 시험에 떨어진 것만 원인이 아니라 원래 심리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다 떨어지든 돈을 잃어버리든 뭘 하든 막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되나 안 되나 다 살아나잖아, 그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난데도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다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안 되고 명상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일단 먼저 진찰을 받고 처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때요? 스님 법문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심리 불안이 있으면 우선 뭘부터 해야 된다? 치료를 받고 단 걸 해야 되는데 구스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된다. 그런 데서 자기는 내일 당장 병원에 가는 게 1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심리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 자기의 몸 건강 상태를.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거는 되고 안 되고의 진폭이 어때요? 매우
이 높낮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심리 불안이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런 거는 사람은 돈을 잃어도 막 별로 신경 안 쓰는 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불안증 때문에 못하고 타인에게 내 심리적 불안증이 금방 타인에게 읽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내기 같은 거 하면 지게 돼 있어. 자기가 바로 온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는 안 하는 게 제일 낫고 자기 병을 위해서 한다면 좀 신경 써봐.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할 때 조금 오르냐 낮느냐 이런 걸 보지 말고 사람이 막 주식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가서 주식을 좀 사가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너도 나도 주식 사가 돈 벌었다 그러고 막 서로 주식 사러 갈 때쯤 되면 갖다 팔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갖다 버리면 사주면 그게 좋은 일이가 나쁜 일이가? 좋은 일이고 남이 막 서로 사겠다 그럴 때 팔아주면 좋은 일이가 나쁜 일이가?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건 투기가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돈 벌어. 아시겠어요? 집도 막 서로 사겠다고 막 난리를 피울 때는 팔아주고 서로 막 안 팔린다 할 때는 좀 걷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이런 거는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 좋은 일 하면서. 그런데 막 여러분들은 어떠냐 막 남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가서 사고 남이 팔 때는 따라 내려가면서 팔고 이러니까 맨날 돈을 잃는다 이 말이야. 왜? 심리 불안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유튜브 같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업은 좋지가 않다. 심리 불안자는. 그리고 한다면 초연하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야 돼. 댓글이 뭐가 달리든 조회수가 얼마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그냥 한다. 이걸로 밥 먹겠다 이런 생각하면 자기는 몸이 망가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진다. 그래서 그건 자기의 상태로서는 할 직업군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야. 자기 지금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안 맞는 지금 소재다. 네. 그 자기가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는 것도 재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리 불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심리 고민을 극복하려면 한 개의 직장을 구해가지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막 꾸준히 한 3년은 최소한 있어 본다. 5년은 있어 본다.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할 얘기 있으면 해요. 그런 뭐 자신감이라든지 열등감 이런 게 자꾸 남들이랑 비교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남들이랑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비교 없이 그냥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질문의 모순이야. 비교를 하면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비교를 내가 못난 사람하고 비교해야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항상 못났었고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 못하는 애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교하면 자기가 열등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하고 저분하고 둘이만 딱 비교하면 공부는 제가 잘하는데 운동은 내가 잘하는데 이게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공부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하고 노래는 가수하고 비교하고 인물은 배우하고 비교하고 운동은 체육선수하고 비교하고 법문은 법문 스님하고 비교하고 그럼 내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딱 갖고 안 하고 법문 스님하고만 딱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노래는 내가 스님보다 잘한다. 운동은 내가 스님보다 잘한다. 건강은 내가 스님보다 좋다. 뭐 그림은 스님보다 잘 그린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전부 다 그 분야에 최고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내 존재가 부족하게 느끼고 열등하게 느낀다. 존재 자체는 우월한 것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일 뿐이다.
뭐 나는 당당해야지 이런 것도 없어. 내가 그냥 존재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면 열등의식이 없어져. 열등의식이 없어지는 걸 당당하다 그래. 우월의식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한다. 당당한 게 따로 있고 겸손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해. 우월하다는 병이 없으면 겸손하다 그러고, 못났다 하는 열등의식의 병이 없으면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당당해지는 거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이야. 그 정신과 치료만 받아도 절반은 해결이 돼. 우선 정신과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다시 와서 질문을 해. 사실 그 약을 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심리 상담만 받거나 병원에 갈 생각은 약 때문에 좀 안 가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운동도 하면 기분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걸 딱 간파하시고 그래서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려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운동은 하체 운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절을 많이 하든지 많이 걷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름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노령의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근데 갑자기 개발업자가 나타나가지고 고민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과 6년 정도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개발업자는 구체적 사업안을 아마 검토해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저희 동네에 아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계획서 안의 제시도 없이 조용한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냥 있어서 그런 문제점과 검토할 사항을 알려야 할지, 이러한 제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개발하는 어떤 이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후의 피해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막 앞서다 보니까 이게 제가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사업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져서 사실 이제 차분하게 현재 정리 수순에 밟고 있는 상황인데, 동네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민들 앞에 좀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잠을 좀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도 사업해봐서 알지만은 돈 되는 일이 생기면 사업하는 사람은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덤비죠.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재개발하면 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덤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나쁘다 좋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지만 나는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용하게 살고 싶은 나의 욕구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조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관심이 없고, 이 재개발을 하면 자기들한테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해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거나 나는 바르고 그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하면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돼. 이거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문제로 보는 거는 불교에서는 5가지로 정해져 있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강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거, 욕설하거나 속이는 거, 술 먹고 취해서 행패 피우는 거. 이거 아닌 거는 옳다 그러다고 논하지 마라 이거예요.
서로 다르다.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에요. 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개발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난 조용히 살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는 게 조용한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 그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조용히 살고 싶은 걸 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아야 되는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가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정하면 돼. 내가 조용히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조용히 사라져. 근데 노력하는 게 귀찮아. 그러면 자기가 조용히 살려면 딴 데로 이사를 가야지. 뭐.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럼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노인들이 조용히 사는 건 좋지. 노인들도 다 돈 되는 건 눈이 번쩍해.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보수 세력은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전의 시장 진보 세력들은 가능하면 이런 거를 지나친 개발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 서울시가 개발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기가 서울시 알아보고 서울시 위로 알아서 이런 개발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걸 살펴보면 돼. 그러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왜냐하면 이 정부가 바뀌면 시 정부가 바뀌면 개발 정책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전에 박원순 시장처럼 가능하면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첫째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사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해.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개선될 수 있겠다 하면 귀찮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정부 입장도 알아보고 시 입장도 알아보니까 개발 정책이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니까 돈 되면 다 뭐 동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괜히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돈 주면 돈 받아가 조용히 가서 사는 게 낫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저는 사실 거기서 이제 국민학교부터 나와서 네. 그 동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희 동네가 굉장히 평온하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제 이 모아주택의 본래 취지는 사실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정부가 사업 자금을 약 한 200~3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본질적인 건데 이 개발업자들이 그 200~300 공돈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덤벼드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제 그런 걸 깊이 있는 내막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만 생각하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그 아파트를 해도 분담금을 내든지 또 하면 관리비도 더 내야 될 거고 모든 비용이 더 증가할 텐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생각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과 앞으로의 닥칠 미래에 대한 그런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은 그 개발업자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아파트 입주권만 생각하고 그 자식들도 또 부모 생각은 안 하고 입주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눈앞에 돈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나서야 되나 또 나서다가 제 병만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갖고 고민하면 안 나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수준이면 나설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그거를 자연 풍경대로 지키고 싶지. 그럼 동네 사람들이 땅을 안 팔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동네가 평당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 사람 30만 원 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준다 해도 아무도 안 팔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사람들은 만 원만 더 줘도 그게 뭐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팔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면서도 자기 땅 팔 때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관계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안에서 싸움이 되겠죠. 왜 거기다 땅 팔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옳고 그런 것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수준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고달프라도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하고, 이거 뭐 해봤자 내 몸만 병들지 뭐 이거 별 이익도 없겠다, 이 수준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수준이야. 그런 거 갖고는 그걸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기가 어려워. 한쪽은 이익이 있는 일이고 이쪽은 이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내 고향을 지키겠다는 게 이익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 그러면 이익이 있는 사람이 지도록 그 정도 강해야 돼.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듯이 이렇게 도를 위해서는 왕위를 버린다. 우리는 왕위를 위해서 부처님께 빌잖아. 나 왕 좀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불교가 아니죠. 도를 위해서는 왕위를 버리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 이걸 이겨내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정도의 이 어떤 정의감이랄까 또는 자기 고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해봐야 져. 그냥 막 포기하세요. 하려면 딱 이기고 지고를 따지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뭐 결과가 어떨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예측하려면 먼저 시방침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그래야 이 문제는 주민만 갖고 싸워서 못 이기고 시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쉬겠다 하지 말고 사업하듯이 딱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 근데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 니르바나로 가는 길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진정한 자유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런 관점이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이 방 안에 세균이 없어야 돼요. 세균이 있지만 내가 면역력이 있어야 돼. 면역력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무균실을 원하는 거예요. 무균실. 아무 세균이 없는 그런 방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좁은 범위에 있어요? 넓은 범위에 있어요?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바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내가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병이 있는 곳에 가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면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요, 엄마가 결혼에 반대해요, 유튜브 안 봐요, 이런 얘기. 그거 다 그냥 무균실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무균실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무균실에 들어가서 갇혀서 사세요. 나 혼자 밖에 살게. 어차피 제 마음의 결정인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과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94세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보디사트바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예, 저는 저희 집에 상전 같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학원 세무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딸을 무서워하고, 저도 어렸을 때는 딸을 제가 좀 엄격하게 가르치곤 했는데, 덩치도 저도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저보다 키가 170이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힘이 너무 셉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고집도 세고 예민하고 말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합니다. 근데 어제도 저는 딸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그 딸은 제가 그 대학원에 박사까지 공부를 가르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저한테 당연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힘들거든요. 딸이 저랑 너무 똑같아서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까르마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는지 네, 고견을 좀 부탁합니다. 어제는 딸이 그런 저보고 얘기는 너무 막연하지. 어떻게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안 싸우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막연한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딸은 저보고 엄마 내 방에서 나가줘 이러고 저는 내 집에서 나가서 너 혼자 독립해. 근데 걔가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딸이 사랑스러워서 막 맛있는 거 먹는 거 원하는 거 또 다 해주게 됩니다. 제가 네. 그런 약한 마음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그 딸하고 같이 마음을 정립해서 살지. 네, 그렇게 싸웠다가 해줬다가 싸우다가 해줬다 이렇게 살팔자네 보니까. 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건 달리 길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저기 내 방에서 나가줘 하면 알았다 하고 방에서 나오면 되지 안 싸우려면. 그럼 뭐 때문에 내 집에서 나가줘 이 말을 왜 해요? 아마 경제적으로 딸한테 지원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지. 안 해주면 남편이 또 꼭 해주라고 하고 남편이 저 모르게 또 해주고 하는 딸 뒤에는 항상 남편이 또 백그라운드가 돼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남편하고 이혼해버리면 되지. 근데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딸이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라서 해결의 길이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냥 그렇게 살면서 찌지고 볶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찌지고 볶고 안 살려면 네. 딸이 방에서 나가라면 알았다 하고 방에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안 해주면 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정리를 하면 되지. 딸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딸을 문제 삼으면 이렇게 찌지볶고 사는 과보를 받고 찌지볶고 사는 과보를 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관계를 그러니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달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딸이 하자면 하고 딸이 안 하자고 하는 거를 자기가 미리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방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고 음식은 안 해달라는데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데 그거 무슨 방법이 없지 뭐. 네,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찌게 먹고 사는 수밖에 없지 뭐. 부끄러운 말씀인데 아무튼 마음은 너무 좀 괴로워서 네네네 괴롭게 사세요. 여기 독약이 있는데 독약이 든 음식이 있는데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럼 독 들었다 이러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요.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먹고 싶다고 계속 고집하니까 그냥 먹고 죽는 수밖에 없다. 이거. 제가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돈을 벌고 아이를 혼자 집에다 두고 했던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면 안 되겠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배가 고픈 건 자기 사정이고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딸하고 안 싸우려면 딸이 하자는 대로 하고 딸이 말하는 건 안 해주고
그리고 자기 편하게 살면 되지. 방에 나가라 하면 나오고, 밥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내버려 두고, 음식 해달라고 굳이 안 하는데 굳이 해줄 필요가 없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네 하면 되고, 대답하고 안 해주면 돼. 그러니까 자기는 이 문제는 자기가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짓고 그 속에 갇혀 있듯이 자기가 지금 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괴롭게 사는 거고, 자기가 정말 괴롭게 살고 싶지 않으면 그런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 나라가 안 사고 싶으면 나가라면 나가면 돼. 집 나가라 이러니까 싸우지. 그 딸이 집 나갈 딸이 아니잖아. 네. 아닌 줄 알면서 못 되는 거리를 하나. 그리고 독립할 나이도 됐고 독립할 했으면 나이가 좋겠어요. 됐는데 독립 안 하는 걸 어떡해. 네. 그러니까 관계를 안 하는 쪽으로 그냥 집에 놔놓고 네. 가능하면 딸에게 간섭을 안 하는 쪽으로 하면 문제가 절반은 해결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상적으로 사람들이랑 뭐 소통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제 깊은 이제 힘든 거나 이런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조금 못하는 편이에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한테도. 그러니까 이 마음적으로 되게 깊게 이렇게 소통하는 친구나 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주변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듦을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는데 이걸 그냥 끌어안고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외로움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깊게 얘기하고 싶으면 깊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게 제 힘든 거를 주변에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이. 네. 못하는 거요, 하기 싫은 거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네. 그럼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기 싫어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네. 자기가 말하기 싫어서 외롭게 사는 걸 누가 외롭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기처럼 자기가 말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살면 되는데 또 왜 외롭다 그래? 말하기 싫다며.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말하기 싫었던 것 같네요. 맞아. 말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거기 과보를 받으면 되지. 내가 상대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시시콜콜 다 내놓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시시콜콜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그건 내 자유야. 네. 그런 것처럼 상대도 자기 자유야. 그러니까 외롭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 왜 외로운데? 어떨 때 외롭다고 느껴? 그냥 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자기 거예요. 속마음을 내놓기 싫다며. 내주기 싫은 마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놨는데 왜 사람이 없다 그래? 네, 그러네요. 아니, 자기가 내놓기 싫다며. 네. 사람이 없어서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내놓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까지 없을 거예요. 내놓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건 자기가 말하면 네. 다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놓으면 저 사람이 무슨 딴 얘기할까 비판적으로 얘기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놓고 싶으면 그냥 그가 어떤 반응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냥 내가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놓기 싫으면
사람이 없어서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내놓는 거지. 사람이 없어서 안 내놓는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잖아.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네가 문제다는 거 아니야. 관점이 내가 보기엔 좀 잘못 잡힌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 네, 네, 제가 제 관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동안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 자기는 내놓고 싶은데 못 내놓는다고 생각했잖아. 네, 네, 맞아요. 내놓기 싫어서 자기가 안 내놓는 거지. 못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배를 올리면 일어난다 할 때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몸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문제가 없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지. 그럼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면 돼. 그러면 제가 가겠죠. 제가 가면 과보를 받으면 돼요. 과보를 받기 싫으면 일어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야 돼. 어떻게? 일어나기 싫은데 벌떡 어떻게? 벌떡 일어나 버리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자, 여기 뜨거운 불덩어리를 쥐고 있어. 손이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래. 어떻게 놓습니까? 이래. 이게 놓는 방법을 몰라서 못 놓나? 놓기 싫어서 안 놓나?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놓습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이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이게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아 뜨거 이러죠. 어떻게 놨지? 그냥 놨다. 그냥 놓는 거예요. 뜨거운 줄 알면 어떻게 놓는다? 그냥 놓는다.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놔요? 이걸 어떻게 놔요? 이래.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옮겨라 이러면 좋아합니다. 해결이 됐어. 근데 이게 어떻게 놔요? 이 말은 이게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 뜨거운 건 싫고 물건은 갖고 싶어. 근데 왼손으로 옮겨라 이러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른손에 뜨거운 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또 가지고는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좋은 해결을 치러.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뜨거워요? 안 뜨거워? 또 뜨거워. 그러면 이제 또 뜨거워요 이래.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얹어라 이러면 아이고 해결이 되네 이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번 거쳐서 땅에 놨다. 그럼 이 5번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방법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계도 없어. 단계를 얘기하거나 방법을 얘기하는 건 다 싫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방하착 그래. 그냥 놔라. 그냥 놔라. 저는 아까 저기 보세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놔둬라.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일하면 이게 뜨거워요. 이쪽 놔라. 이게 뜨거워요. 이렇게 늘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다. 이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다 하면 일어나기 싫어서가 책임이면 나는 일어나기 싫으면 자도 돼. 그러면 어떤 손실을 감수하면 된다. 지각하면 돼. 지각해가 야단 맞으면 돼. 잘리면 잘리면 돼. 근데 잘리거나 야단 맞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 그때 어떻게? 넌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이렇게 물어? 그냥 어떻게? 그냥 일어납니다. 벨이 울리면 어떻게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다. 싹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불 밑에서 이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아직 안 일어난 상태예요? 안 일어난 상태일 때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있는다는 거는 아직 일어났다는 거야, 안 일어났다는 거야? 아직 안 일어났다. 일어나 버리면 일어나야 되는데라고 각오하고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수행은 노력할 필요가 없고 각오와 결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한다는 것은 아직도 누워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오, 결심, 애만 쓰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다는 본질을 딱 꿰뚫으면 자도 돼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거는 일어났지 못했죠. 잠은 잤나 못 잤나? 잠도 못 잤어. 이 최악의 수예요. 여러분 맨날 각오 결심만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이 본질이 일어나기 싫은 게 본질인 줄 딱 깨뜨리면 어떠냐? 자고 싶으면 자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손실은 생기지만 뭐는 했다? 잠은 잤어. 아니면 일어나 버리면 돼. 그러면 잠은 못 잤지만 뭐다? 지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에 독약이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하면 부처님이 독약 들었다. 이걸로 끝이라 해야 돼. 독약이 들었다는 건 사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먹으라 말한 얘기가 아니죠. 다만 사실대로 독이 든 걸 들었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다만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자각을 하면 나는 그 사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과보를 받는다 그래요. 먹고 싶다는 욕망을 따르면 뭐가 생긴다? 과보가 생겨. 돈을 빌리면 이자 쳐서 갚는 뭐가 생긴다? 과보가 생겨. 그걸 내가 결정하면 돼. 빌리고 이자 쳐서 갚지 뭐. 빌리고 먹고 배 좀 아프지 뭐 이렇게. 스님 아이스크림 먹으면 설사해. 그래 안 먹어. 그래 자꾸 먹으라 권유해. 그러면 스님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 그러고 뭐 한다? 설사를 해 그냥. 그걸 괜히 먹고 설사했다 이런 말 안 해. 먹을 때 벌어 설사할 거를 예측하나 안 하나? 예측을 해. 그럼 스님이 이렇게 뺑뺑뺑뺑 전 세계로 돌아다녀. 그러면 비행기 사고든 자동차 사고든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넘나 낮나? 그러면 스님이 교통사고 났을 때 후회할까 안 할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돌아다니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 내가 교통사고 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건 이미 확률이 높아져요. 확률이.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라는 거예요. 괜히 탔다. 괜히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괜히 먹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실을 모를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 돼. 먹고 배가 아프든지, 배 아프기 싫으면 안 먹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먹어요? 이래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도 먹지 마라 이러고 법륜스님은 그래 먹고 죽어라. 예. 그래서 아까도 저 보살이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찢고 벗고 사는 수밖에 없겠다. 달리 길이 없겠다. 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떡하겠냐.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니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여 안 하면 된다. 놔두면 된다. 근데 못 놔두는 건 누가 못 놔둔다?
내가 못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거다. 딸 때문에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괴로움을 받는 거다. 내가 먹고 내가 배가 아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못 내놓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싫어서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안 내놓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믿으면 누가 외롭다? 내가 외롭지. 근데 혼자 살면 되지 뭐.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평생 묵은하고 살아도 돼요. 꼭 내놔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자기가 내놓는 게 좋겠다 싶으면 내놓으면 되고. 아침에 꼭 일어나야 돼야 안 일어나도 돼요? 안 일어나도 돼. 꼭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나한테 이익이니까 뭐다? 일어나는 거고, 때로는 살 때 손실도 감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몸 되게 아프면 그냥 하루 자고, 그냥 지각하고, 야단 맞고, 월급 좀 깎이고, 그러면 되잖아. 수행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안 하고 과보를 받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을 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는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 조금 무리다 이럴 때 있겠죠. 그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고 아프는 방법이 있어요. 스님도 아프고 싶겠어, 안 아프고 싶겠어? 근데 때로는 스님은 아픈 걸 각오해요. 왜냐하면 일이 겹치면 아플 걸 알아도 그냥 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무슨 아우성치고 후회하고 이런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뿐이지. 자,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내놓고 하고 싫어도 내놓고 외롭지 않든지 움켜쥐고 외롭든지 어느 걸 할래? 둘 다 할래? 저야 좀 내놓는 법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토불교대학에 오면 이 내놓는 연습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뭘 한다? 나누기라 그래. 내놓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 이 잘 안 나와. 목구멍이 걸려가. 이거 딱 걸려가.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가볍게 내놓는 연습을 자꾸 하면 별거 아니에요. 혼자서 움켜쥐고 멍멍대는 거지 별거 아니다. 내놔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몸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힘이 세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건강하다. 그럼 행복하다 하는 것은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는 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떤 일도 별일 아니에요. 저 두 분 지금 결혼 못 해가지고 많이 괴롭다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별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별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큰일 같은 거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큰일이 되고 생각을 놔버리면 아무 별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는 사주가 너무 나빠가 결혼을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사주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3번 했다.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3번이나 해보다 복 받았네. 관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한다. 깨달음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좋다 나쁘다라 할 것이 없다. 그냥 다만 일일 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다.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